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일단은 봉합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의원들의 반발로 탄핵 직전까지 몰리자 미안하다며 자세를 낮췄고,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를 끌어안은 건데요. 그런데 오늘 많은 도관신문에서는 불안한 봉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당대표 리스크는 사라진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냐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가 험악했고 이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라는 탄핵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세 번째. 오늘 동아일보가 쓰고 있는 세 번째는 어떤 세 번째일까요? 동아일보 3면입니다. 다 털고 힘 합치자 당사에서 숙식하겠다. 벌써 세 번째 봉합이다. 7월 맥주회동과 12월 울산회동에 이어서 세 번째로 봉합했는데 세 번 트러블이 있었으면 네 번째 트러블 없으려는 법은 없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래서 불안한 봉합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다. 당대표를 향해서 이런 성토도 의원총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탄핵 움직임이 이 심상치 않자 이준석 대표가 내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몸을 낮췄고 막판에 어찌 보면 탄핵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서 이 대표를 껴안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 이 근원적인 갈등이 해결됐을지, 이제 앞으로 2달도 안 남은 이 대선에서 당대표 리스크는 해결된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관당. 여당도 들어보고 야당도 들어봤는데 관당이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당일까요? 한겨레신문 4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공직개혁해야 된다라고 날세운 이 후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관당도 있다. 그러니까 관료 권력이 하나의 정당 못지않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관료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분. 한국일보 1면과 5면에서 쓰고 있는 이 시간, 매우 짧은 시간인데 1분 함께 보시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평양에서 발사하면 서울까지 1분이다. 진짜 빠르네요. 평양과 서울이 그리 멀진 않지만 그래도 1분이면 대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극초음속에 상하 좌우로 왔다 갔다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간다. 변칙기동. 현존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는데 평양에서 쏴서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을, 힘든 미사일이 1분 안에 서울에 도착하는데 이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날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라고만 밝혀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직. 화마와 싸우던 우리 소방관들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 화재 진압을 하다가 소방관이 고개를 떨군 모습입니다. 이영석 소방이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 고인이 된 우리 소방관 3명의 죽음, 삼가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봉합인데 여기서의 의문은 네 번째 틀어지리라는 법이 있느냐, 틀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있느냐. 아마 어제 탄핵 직전까지 몰고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머릿속에 이런 물음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뽕이에요 벌써. 그 말은 세 번 트러블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잊고 진짜 원팀이 돼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봉합할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대선이 코앞에 왔다라는 얘기죠. 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막판에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탄핵 직전까지 가서 이루어진 봉합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후보님께 공개적으로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의 위치에서 다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등이 봉합된 장면 보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의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 갈등이 봉합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1분 1초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대표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꽤 숨가쁘게 이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이준석 제안한 연습 문제, 여의도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죠.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는 관심 없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권영세, 이철규 임명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고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결국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임명을 강행했고 10시 국회의원들이 의총을 열었고 이준석을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이준석 성토 토론을 했습니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자, 어제 오후 5시 30분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 탄핵을 향해 막 가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의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분간 공개 발언을 했고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멘트도 언급됐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의총의 막판에 등장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운전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수석에 탄 채 평택화재 조문을 갔습니다. 이재명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완전히 봉합된 것 맞습니까? 그걸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국민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선대 개편을 발표한 이후 첫 인선을 이준석 대표가 보이콧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총을 열어서 정말 사상 초유로 대표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이러고 나섰죠.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30분간 회동을 하더니 갑자기 극적으로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 굉장히 이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내용에 갇히면서 대선 전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국면을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봉합으로 대선 전국이 정상화된다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니 30분 대화에서 해결할 문제를
보름 동안 이 갈등을 끌고 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 과연 30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해결됐지라고 묻는다면 사실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그 극적 봉합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보는 이제 유권자들도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뭐가 해결됐길래 봉합이 된 거지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예.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좀 우롱당한 좀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들을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라디오를 통해서도 직전까지도 윤 후보와 윤 후보 주변을 정말로 살벌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기해온 문제들이 해결돼서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봉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탄핵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 대표가 몸을 낮춘 거고 그제서야 해결이 된 겁니까? 전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뭐 이른바 윤핵관들이 공식 선거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윤핵관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 있던 뭐 자신을 포함해서 대표라든지 총괄 선대위원장이 패싱당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제 갈등이 없다. 이런 국면이었으면 이런 국면을 보름 동안 끌고 갔다가 30분 대화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믿기 참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본인이 막판까지 몰렸고 본인 스스로 어제 얘기합니다. 제가 3번째 도망가면 그때는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막다른 길에 몰리면서 결국은 어정쩡한 봉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점에서 자 12월 초에 일주일간 갈등을 빚다가 울산 회동으로 극적으로 봉합이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지난달 21일이죠. 다시 선대위를 던지고 한 보름간 갈등을 빚다가 30분 대화로 다시 봉합이 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앞으로 한 2주는 더 지켜봐야겠죠. 이슈는 지켜봐야 그렇군요. 갈등이 봉합된 건지 정말 완벽하게 아니면 여전히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자 2주 뒤면 과연 2주 뒤에 다시 갈등을 빚고 대선을 치른다?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대선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갈등의 기억자만 나와도 이제는 국민의힘은 설당이 없다. 이런 절박함이 예. 없으면 전 대선을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 리스크 갈등이 2주 텀으로 반복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2주는 더 지켜봐야 한다. 라는 분석도 함께 이재명 기자가 줬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이 어떤 근원적인 철학 차이나 아니면 이 대표가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이 해결됐다라는 진정성 있는 봉합이냐 아니면 이 대표가 자리가 날아갈 것 같은 위기에 몰리자 몸을 낮췄기 때문에 이루어진 봉합이냐 이재명 기자는 후자 쪽일 거다라는 이재명 기자 개인 의견을 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의총에서의 발언들이 정말로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성 충돌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총 직전의 모습을 좀 보면요. 당대표 모욕하고 욕지거리 해대고 휴대폰 포렌식 하자고 한 사람 전략부총장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독대 때 말하지 않았느냐. 내게 당무 우선권인데 왜 요청을 안 들어주냐. 이러면 울산합의 깨진 것이다. 라고 충돌을 빚었다는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서.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갈등 봉합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결별 수순으로 가겠구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내 도장 찍힌 임명장 안 나갈 거다 라고까지 이 대표가 얘기를 했고 대표 의견 개진 기회 드렸으니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윤 후보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후에 의총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우리 당 안에 사이코패스 양 땡땡땡이 있다.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생떼를 부린다. 오만방자하다. 104명 의원 중에 대다수 의원들이 이준석 사퇴를 촉구했고 탄핵 직전까지 의총에서 험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의총에서 이 발언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우리 PD님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김영주 의원님, 의총에서 국회의원 소속 의원의 대다수가 당대표의 탄핵의 취지에 동의를 하며 이런 험한 말들이 나온다는 건 정말로 어제 분위기가 이준석 당대표 탄핵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사실은 오전에는 거의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의 기강된 부분인데 예.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되면서 이준석 대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기회는 한번 주자,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그게 대표가 그게 하답을 해서 만약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이렇게 실제로 후보가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격양된 모습을 보이면서 결의안 채택으로 가는 탄핵 결의안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 당규상. 사실은 의총회 결과 단순히 결의했을 뿐이지, 그 결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당헌 당규에 있는 말하자면 어떤 그 탄핵이라는 용어는 없잖아요. 국민의힘 그 당규 안에. 하지만 만약에 의총에서 결의가 된다면 이 대표는 굉장히 사퇴와 이제 거취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받았겠군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부분도 받았을 것이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쨌든 어렵게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봉합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수많이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를 규탄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당내에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을 노정시켜 놓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예를 들면 실제로 후보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관계에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빨리 받아들여서 껴안아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제 저녁에도 할 수 있었는 건데, 아침에 출근 인사까지 하면서 그건 아니고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30분 해동하고 다 잘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낮에 그러면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를 후보 측에서는 소위 윤핵관 쪽에서는 몰아낼 듯 했으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게 장난을 쳐준 거 아닙니까? 그 같이 장난을 쳐주는 의원들은 지금 이제 와서 장단을 맞춰줬다. 예, 어떠라는 건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순간부터, 지난번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철수라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할 수밖에 없는 논의로 가는데, 이제부터 관리해야 될 것은 당내 의원들이 얼마나 윤 후보를 따를 수 있느냐, 리더십의 어떤 문제 시험장에 왔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노정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쫓아낼 듯이 해서 쫓아낸다는 기강된 분위기를 했는데, 어느덧 언제 그랬냐는 듯이 껴안아버리면 그렇게 격양된 모습을 한 의원들은 도대체 뭐냐. 탄핵을 할 거면 탄핵의 강을 건너든가, 아니면 그 전에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후보가 껴왔든가, 네.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다 놓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 인사할 것 같으면 아라리 기자들 질문을 의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저보고 연설 문제 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이 길로 내 이준석 대표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방에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저렇게 험한 말 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앙금들이 의원들이 남지 않겠느냐. 지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뛰어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던 후단협과 같은 그런 조직이 만들 수 있고,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남긴 어제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예. 갈등 봉합은 바람직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좀 의아한 아쉬움들이 있었다는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지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갈등이 봉합됐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이준석 당대표의 태도가 의원들의 반발로 탄핵 직전까지 몰리자 이준석 당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요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의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드렸거든요. 누가? 권성동 총장이. 본인은 필요에 따라서. 뭐야? 그건 입장 표명은 아니고 뭐예요? 그건? 대적이 정상적이라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본인들이 뭔데 여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제가 무슨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들,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성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표현들이 굉장히
험악해지자 이 대표가 어제 의총장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사뭇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서운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많은 질책을 가해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못한 게 뭡니까? 선거 승리를 가겠다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오늘 꼭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달라진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합이 돼서 정말로 다행이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의 이 태도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했다라는 거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 없고 선대위에 복귀 안 하겠다가 이 직전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였어요. 의원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뭔데? 라는 불만사항을 거침없이 얘기했었던 태도였는데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의원님들의 지정해주는 어떤 자리도 당장 복귀하겠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이 대표가 마음을 고쳐먹었을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일단 달라진 것 같긴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원래 저런 사람 앞뒤가 안 맞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달라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보고 착하대요. 예. 그러면서 야 변호사가 착하면 안 된다. 변호사는 싸나와야 된다. 이렇게 충고도 많이 제가 새겨 듣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보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뭐 죄송합니다. 뭐 양아치, 뭐 사이코 이렇게 막 욕을 갖다가 하다가 이준석 대표 제가 어제 그 연설을 저도 한 15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연설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180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참 저분들은 진짜로 보살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석열 다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다움이 뭐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뭘 기대를 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고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상식.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으로만 이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그러면 지지해 주겠다. 이게 윤석열에 대한 기대인데 과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금 뭐 최근 뭐 열흘 뭐 일주일 그동안의 일들이 상식적인 것이었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니 당무선권 가지고 오전인지 뭐 몇 시인지 이렇게 막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엄지척하면서 같이 평택 내려가고 이런 게 상식적인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요. 탁현민 씨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쇼도 그야말로 생쇼 아닙니까? 탁현민 쇼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측면이라도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드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제 그 딱 보면서 어떤 그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후진 영화 한 편 봤다.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후져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진짜 극장 가가지고 내 돈 내고 4시간 써가지고 정말 후진 영화를 갖다가 봤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자 정혁준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갈등이 어떻게 봉합됐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정혁준 변호사님께서 발언과 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은 이게 좀 뭔가 이상했다. 이준석 대표의 갑작스런 어떤 태도 변화, 사실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변화가 없었고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본인의 당대표 탄핵의 위협이 고조되자 이 대표가 몸을 낮췄다라는 게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의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김병민 대변인. 예. 전 과정을 어제 현장에서 봤으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거 하나는 의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 예. 그러자 이 대표가
자세를 낮췄다는 것, 그리고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해서 수습을 했다는 것, 이 세 단계 절차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왜 수습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어제 한 장면만을 두고 우리는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근데 어제 그 하루 전날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대한 전면 해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측근 그룹들을 전부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국민들 앞에서 함께 나설 수 있는 선거운동의 변화 과정들까지 윤석열 후보 스스로 변하기로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의 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크게 호응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어제 오전에 큰 갈등이 노정됐던 건 사무총장과 부총장에 대한 임명 과정이었던 건데,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이 선대위의 획기적인 변화였던가, 아니면 사무총장과 조직 인선에 대한 대표의 권한 강화였던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의원들이 다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선거를 이끌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에 의총에서 대표에 대한 강한 압박들이 있었던 거고, 예. 사실 이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책임이다를 욕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전체가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따끔한 질타를 주실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막다른 길에 놓여져 있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우리 모두 원팀 정심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의원총회 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앞서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그렇게 성토했던 모습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무엇보다 나에 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는 대의에 모두 함께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 지켜보시면서 짜증난다, 불편하다, 불쾌하다 생각 드시는 국민 여러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60여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두 번 다시 이런 일 보여드리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 대표를 끌어안으려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였고, 이게 갑자기 뒤바뀐 게 아니라 물밑에서 의원들을 향한 설득의 과정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있었고, 그게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표와의 어떤 갈등 봉합까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의 불만은 잦아들었을까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 대표가 대표로서 신뢰를 회복했을까요? 또 뒤집어 보면 당원들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이번 대선에서의 당대표의 역할로 이 대표의 활동을 기대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다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보좌진이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분이에요. 여의도 대나무수 커뮤니티죠. 게시판이죠. 글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일하는 동안 너는 우리 면전에 총질을 했다. 리더라는 사람의 입이 깃털보다 가벼운 현실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어린 나이에 권력 얻어 취해 있는 건 아니냐. 넌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 당을 떠나라. 자, 이재명 기자, 이게 대나무 숲이라는 데가 어딘 거? 이게 정말 보좌진이 맞습니까? 보좌진이 맞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저 대나무 숲에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 보좌진이라고 인증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굳이 저거를 보지 않더라도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윤핵관 문제도 일정 부분 제가 듣기에도 많은 본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부장이 존재하고 그 밑에 쭉 체계가 있는데, 오히려 본부장이 패싱되고 밑에 있는 윤핵관들이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후보 쪽에 직보가 되고 이래서 본부마다 갈등을 겪고, 이런 얘기가 제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양한 본부에서 벌어졌다. 그런 점에서 대표는 더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공식적인 체계 속에서 선거 캠페인이 진행돼 된다. 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대표가 그러면 어제 30분 만나서 해결됐는데 후보를 만나서 이러이런 문제가 내 귀에 들렸다.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어떤 칼럼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100이 있어도 민주당이 그걸 10으로 만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가 10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100으로 만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밖에서 지적하는 게. 그런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돼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폭발을 했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폭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봉합의 수순을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전혁진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라는 많은 대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정말 갈등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자만 나와도 국민들의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은 봉합은 됐지만 이준석 대표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앞으로 많은 것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이군요. 한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분의 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화해를 했느냐와 관련돼서 간 쓸개 버리고 선거운동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준석 대표는 이게 참 흥미로워요. 본인도 벌써 이 갈등이 몇 번째 반복됐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째 도망가면 대표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 쓸개 다 버리고 선거운동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게 뭐 반드시 내켜서 껴안기보다는 간 쓸개도 다 버리는데 라는 심정이었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자세를 낮췄고 사과를 했고 한 번 더 사과를 한 거죠. 3번째로 도망가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도망갔던 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 인정을 한 걸로 보여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성문을 썼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제 진짜 당대표가 한 번 더 도망가면 대선 끝 아닙니까? 대선 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 가야 될 때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그렇군요. 도망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보좌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지난 선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좌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선거운동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와 후보만 원팀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요. 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지 않느냐 하는 당원들의 저항에 다 받아가 선거운동을 볼일 다 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에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보좌관들 손 놓고 있고 사무처 직원들 손 놓고 있으면 의원들이 선거합니까? 실제 골격은 누굽니까?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사무처 직원들, 보좌진들이에요. 제일 그 사기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보좌진들이 원팀이 되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지금부터 챙겨야 될 것이 과연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는 게 이준석 그 대표가 모는 차만 타고 다니면 이 선거 이긴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20대의 세대 포기론만 가지고 이 선거 이긴다는 패러다임이 맞냐 하는 거죠. 앞으로 후보 단일화라는 새로운 물길 속에서 그 패러다임을 고집할 때 그 또 한 번의 갈등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나는 그것이 더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대표와 갈등이 봉합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윤 후보도 그런 여론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별을 한 김종인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이름만 총괄이었다. 철저히 윤 핵관들에 의해서 패싱이 됐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이 3프로 TV 유튜브 채널 출연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출연이었다라는 혹평이 많은 출연이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 인선 전혀 전달도 안 됐다. 윤 후보가 3프로 TV 출연했을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아주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나는 후보의 출연 사실을 몰랐고
저게 이제 경제 증시 이런 유튜브인데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출연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제대로 잘 준비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묻어났던 대목이었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그 경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 출연은 뭔가 좀 아쉬웠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3프로TV가 뭔지 모르고 갔다라고 발언한 대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프로TV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가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뭐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총괄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총괄 상황본부에는 아마 다 보고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도 거기가 어떤 데인지 잘 모르고 갔다. 그래서 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자, 김병미 대변인님. 예. 저도 3프로TV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뭐 그렇게 유명하지만 그렇게 또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니까. 근데 출연을 한다면 이게 어떤 채널인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모니터링도 좀 해줘야 되고 경제 전문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의도 하고 준비를 좀 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후보조차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가서 좀 준비 안 된 답변들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일단은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몰랐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총괄상황본부가 있습니다. 예. 아마도 본부에는 일정에 대한 협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상황본부에서 위원장에게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3프로TV를 전혀 모르고 나갔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프로TV라고 하는 매체에 나가서 증권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제관념과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로 알고 얘기를 나갔던 겁니다. 다만 3%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3명의 경제 전문가, 한 명은 경제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3%가 나와서 같이 경제 문제, 특히 주식 문제 등에 대해서 흥미롭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내용까지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했다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여기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측면들을 예.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을 주신다면 그러니까요.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매우 보좌를 부적절하게 잘못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한 60여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후보의 경제 정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캠페인 그리고 방송 출연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나가서 조금 부족했던 점들은 보완하고 채우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김진 앵커와의 대담 네.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반드시 해야죠. 당연하죠. 이게 원래 수요일이었던가요?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예. 저녁에 김진 앵커가 주관하고 있는 대담에 나와서 같이 고민하는 많은 준비들까지 해놨습니다. 예. 네,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부 방송 일정이 취소됐는데 더 나중으로 미뤄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민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곧 김진 앵커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모습을 채널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가 청년 보좌진들도 만났는데 거기에서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 후보가 다 경청을 했다라고 하죠. 그 장면 살펴보시죠. 청년 여러분께 아주 깊이 좀 사과드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가지고 사후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게 많았다. 공정과 정의, 원칙 같은 성적 가치를 외치실 때가 아닙니다.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카리스마 있었던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퇴색된 것이 윤석열 후보님께 실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아서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고초려가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국민들은 그저 정권 교체를 바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만남을 제안하면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조간신문이 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거기서 뭐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만난다면 밥만 먹고 헤어지겠습니까? 이거 뭐 삼척동자도 다 알겠죠. 만난다면 아닌가? 진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나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만날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애들려서 표현하고 안 만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 땐 안철수 예. 후보가 굉장히 가혹하게 송영길 대표에게 그럼 내가 대통령 할게 당신이 총리 할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자기의 기본적인 포지셔닝이 실제로 지난번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하고 같이 단일화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엔 저쪽하고 이번엔 이쪽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어떤 정권 교체라고 하는 차원의 어떤 기준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아마 한 달 정도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당의 사무총장끼리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저런 단일화 논의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또 하나는 안 후보 역시도 자기 지지율이 15% 이상 넘어갔을 때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직전하고는 벌써 6%대의 안철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입장은.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산 그리고 이참에 합당할 수 있는 성산까지도 합당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저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변수가 이번 대선에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소방관 순직 소식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멈췄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SNS에 이 같은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겠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겠다라며 일정을 멈췄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후보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캠페인의 전략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그 공직자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안전.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지방직, 국가직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실제로 오늘 이제 순직에 대해서 또 뭐 국가에서도 그 현충원에 이렇게 모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충분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고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참에 어떤 같이 그 애도를 하면서 충분히 어떤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국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화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 국가 책임지는 말하자면 지도자의 도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처우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메시지 들어봤고요. 한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이 공개 마찰 이후 정부의 반발로 무산이 됐었는데 지난 4일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은 최후 줘야 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강한 의지인가 싶었는데 3일 만에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또 후퇴를 했습니다.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냐라고
라고 밝혔다는데 3일 만에 또 공약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정부의 입장이나 또 여야의 입장도 있을 테고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라고 쉽게 번복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번복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인당 50만 원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반대율은 60%에 이르자 고집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난 4일, 불과 3일 전입니다. 1인당 최소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어제 또다시 3일 만에 사정이 그러한데 어쩌겠냐라고 무산을 결론 내립니다. 국민의힘에선 주느냐 마느냐 국민 호도한다. 민주당 후보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재확인한 거다. 이재명 기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이재명 기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 궁금한데 이거는 후보가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설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후보 측에서는 또 유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참 누가 보더라도 아니 어떻게 이틀 만에 그러니까 1월 4일 날 신년 기자회견 때 국민인당 100만 원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재작년에 한 25만 원, 작년에 한 25만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 한 5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과연 뭐 그게 적절하나 안 하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딱 이틀 만에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뭐 우선순위를 다 바꿔서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겠다. 전 기본적으로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니 이틀 전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시 이틀 만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안 되겠다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떤 국민이 그것을 유연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니 사정이 그러한데 어떠하겠냐라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이틀 전에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만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은 이틀 전과 지금이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달라진 거고 말이 달라진 겁니다.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그 말에 신뢰를 갖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최소한 또 이번에 법칙에 따라서 이틀은 지켜봐야죠. 이틀 뒤에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생긴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왜 본인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지라는 그냥 의문이 듭니다. 그럼 왜 이런 발언 변화 논란을 자초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가 늘 앞서가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너무 보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 본인만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 없이 민주당뿐이 아니라 여권이라 하면 민주당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같이 함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하고도 상의가 된 상태에서 뭔가 주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어떤 헛발질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예.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100만 원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변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가 당정협의의 결과가 끝난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었죠.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더 주고 싶다는 마음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약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조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언론이 그렇게 이해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거는 후보 한마디는 무조건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후보가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 바꾸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왜냐하면 말 바꾸기 논란이 결국에는 말뿐인 공약 남발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적어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소개가 되는데 함께 보시죠. 저 반대한다. 지금은 그럴 때 아니고 코로나 피해 큰 계층 지원 우선돼야 된다. 민주당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자금 쓰듯이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번복 논란에 대해서 선거 때만 정치자금 쓰듯이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심상정 후보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야당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정이 그런데 어떻겠냐라는 게 불과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과거에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진짜 주는 줄 알더라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너무 가볍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손바닥 바꾸듯이 쉽게 말은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때그때 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의 인기 영합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말을 쏟아내고 책임을 잘 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법과 이 행정부에 대한 법령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각 부처가 실질적인 실행 계획들을 맞춰가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라면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예측 가능성을 갖고 국가가 운영되겠습니까?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나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부동산 정책부터 벌써 몇 개월 사이에 말이 수없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하자고 얘기를 해서 한동안 저희가 말 바꾸는 후보라는 토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시 이재명 후보 토론하자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또 토론하자고 했던 말을 바꿔서 슬그머니 뒤를 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국민들께 예측 가능한 후보, 예측 가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토론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거부해 왔다가 최근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나섰죠. 자,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 임하겠다, 토론하자라는 윤석열 후보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토론에 적극 나서겠다. 자, 그러자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태도는 환영하나 약간 조급한 듯 선거법상 언론사 등 주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거부하느냐라는 조간신문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호기롭게 토론하자더니 피하는 모습, 허세였다고 토론하기 두렵다고 고백하라. 토론하자고 했더니 진짜 토론하는 줄 알더라 아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러면 토론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추가 토론? 이제 막 헷갈려. 누가 토론을 더 하자고 하는 건지 누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지랑 비슷한 공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제가 공직선거법을 보면 네.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관위 관련된 기구 주관으로 3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예. 만약에 안 할 때는 망신주도로 규정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할 수 없을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언론사 등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막 100만 모여놓고 거기서 연설하고 뭐 감명받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으로 핸드폰으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쭉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다 하는구나. 그다음에 저는 어떤 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후보가 국감을 갖다 했었단 말이에요. 예. 답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10가지 답변을 잘했는데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동규 씨 자살약 운운했단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심이나 그런 것들이 툭툭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 토론의 묘미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어느라고 말도 잘 못한다라고 해도 왜 토론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윤석열 후보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 말씀 잘하시니까 그냥 계속 얻어 터져도 그 과정 가운데 뭔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하겠다라고 한 건 굉장히 잘한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토론을 갖다가 꺼려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직접적인 이야기 아니었고 그 주변에서 갑자기 선거법 따지는 얘기였기 때문에 후보들이 일단은 토론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만큼 토론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좀 상식적인 결과고요.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A가 주관할 테니 하시죠. 두 후보 제발 하시죠.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실루엣은요.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이 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저거 공약은 내가 원조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탈모 공약이 뜨겁긴 한가 봅니다. 원조 논란까지 일고 있는 거죠. 들어보시죠.
이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일 겁니다. 이게 2020년 10월에 이 정책 준비하고 있다. 아 진짜요? 공개 발언을 했었어요. 그 조회수가 한 몇백만 되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어요. 저도 보험화 연구를 계속 했는데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예산정책처랑 국회에 네. 입법조사처. 그래서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이제 그 탈모인들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되겠다. 말만 꺼내놓고 실제로 실행을 안 하면 급여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좀 도둑맞은 기분이. 자, 뭐 이렇게 이게 증거다라고 하태경 의원 쪽에서는 내가 원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글쎄요. 김영주 의원이 메시지가 헷갈리는데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이 탈모 건보료 지원에 대해서 매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뭐 윤희숙 의원도 지금도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하다가 갑자기 내가 원조다라는 것 물론 하태경 의원 다르고 윤희숙 의원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퓰리즘 뭐 그런 단어가 나왔죠. 뭐 털모자? 예. 모퓰리즘이다. 털퓰리즘이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하태경 의원도 자기가 준비했다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이 그 청년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들을 국민의힘에도 호소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 빨리 받아서 이렇게 공약화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뭐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빨리 받아서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를 놓친 건 아쉬울 겁니다. 그럼 아쉬우면 아쉽다고 하고 그와 같은 핀셋 공약 또 새로운 공약에 대해서 우리도 발굴하겠다. 좀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조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저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아랍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많이 불행하게 느끼는 요소 중에 벌써 20, 30대까지만 해도 원형 탈모라든지 사실은 산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대선 공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행복부의 주요한 국민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요소를 하나의 제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탈모는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니까 비만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물타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비만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빈곤을 해서 오는 연구도 많거든요. 양극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좀 건강한 레이스, 정책 경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이 갑자기 이제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하태경 의원은 탈모 공약은 내가 원조다라고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이거는 또 모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모퓰리즘이다. 순수 제베스 정당.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져 국민들을 낚았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건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비판인 윤희숙 의원이 했습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탈모 공약에 반대하는 겁니까, 명확히? 지금 윤희숙 의원은 전 의원이죠. 지금 선대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은 선대위에 나와 있는 상태여서 경제학자 출신의 전 정치인의 의견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윤희숙 개인 의견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탈모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명언이네요. 탈모에는 진보 보수 없다. 김영주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윤희숙 의원이 했던 얘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 문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를 겪었는데 김병민 대변인이요? 이렇게 처음에는 손톱만한 원형 탈모가 생기더니 이게 점점 커지면서 500원짜리로 변합니다. 그 스트레스에는 이거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 이 원형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생기면서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악순환. 그럼 여기서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된다고 이게 나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과 경제, 재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탈모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보의 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도
전문가들 입장에선 바람직합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건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샴푸부터 여러 가지 막 약들을 홍보하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과장 광고는 없는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정책 테이블에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낼지 국민들께 얘기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찬반 양론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탈모 공약 취지에는 찬성한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누구보다 깊게 공감할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시중에 탈모 방지 샴푸라고 판매하는 것 중에 탈모가 방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모근의 건강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 광고 문제도 이슈가 됐었거든요. 자, 어쨌든 모든 후보가 탈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탈모 약값 반값으로 줄이겠다라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이 탈모 공약에 뛰어들었습니다. 의사 안철수, 과학자 안철수, 굳고 지키는 안철수, 탈모의 약값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포스터를 안철수 후보가 공개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탈모약 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약이거든요. 20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성분은 공개가 되어 있어서요. 그거 이제 복제약 만드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약 만드는데 원가는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제약 값은 굉장히 낮거든요. 국가에서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값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것부터 줄여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의사이고 이 약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입장에서 약 값이 사실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점점 이렇게 그 적자 폭이 막 늘어나면서 이제 거의 소진되기 일보 직전 이런 상황이거든요. 파퓰리즘대로 그냥 선심성으로 나눠주겠다고. 자, 갑자기 대선 주자들이 이제 탈모와 관련된 진지한 어떤 공약들을 하나둘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후보였고 안철수 후보가 가세했고 조금 전 이제 김병민 대변인도 탈모엔 진보 보수가 없다라는 감동적인 말을 해서 3명의 유력 대선 주자 모두 다 이제 탈모에 뛰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근데 후보들이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탈모 치료와 탈모 약의 비용 중 상당수를 건보 재정으로 지원해주자.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하면 건보 재정 파탄 나니까 카피 약의 약값을 반값으로 내려주자. 이게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탈모가 문제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후보 중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머리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거든요. 건강보험이 쓰이는 그것은 어떤 데냐? 질병이나 부상이거든요. 그런데 탈모가 이게 질병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질병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으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비급여 대상으로 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 규칙을 찾아봤더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질병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를 쭉 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죽은 깨, 그다음에 털이 많은 거, 그다음에 탈모, 무모, 사마귀, 여드름. 사실 여드름 많이 나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게 그 건강보험 쓸만한 그러한 그 질병이 아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저도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머리가 아주 그냥 풍성했는데. 아니 근데 정익주 변호사님 뭐 지금도 굉장히 좀 빽빽한 편인데. 옛날에는 훨씬 더 좋았다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나이 들면서 제가 뭐 70, 80되면 머리가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병이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그래 머리 빠진 사람들, 노화 현상으로 머리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라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그럼 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 탈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아예 그 부분은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차라리 그 안철수 후보처럼 그 카피 약값이 진짜 약값에 지금 한 70%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컨대 뭐 반값으로 30%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일단 저는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바라보는 시각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고 법 체계 자체를 좀 흔들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2 뉴스의 실루엣 정체 공개합니다. 신세계그룹의 이 정용진 부회장의 SNS가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폭력 선동 위반을 이유로 정용진 부회장의 SNS가 차단이 됐다고 합니다. 정 부회장은 굉장히 SNS 활용이 많은 오너인데 경영진인데 왜 차단이 됐을까요? 지금 차단된 글 원래 그러자 정용진 부회장이 갑자기 삭제됨.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며 멸공. 이재명 기자, 갑자기 제 군 시절에 불렀던 멸공의 횃불 군가가 생각나는데 무슨 소동입니까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었는데 정용진 회장이 사실은 약간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숙취 해소제 사진을 올리면서 뭐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시태그를 달고 멸공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정용진 회장이 지난해부터 약간 맥락 없이 그러니까 그런 뭐 이념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뭐 공산당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올렸던 거죠. 그런데 저 아까 얘기했던 멸공이라는 이제 해시태그를 단 글을 뭐 차단된 게 아니라 삭제했습니다. 그걸 인스타그램 저 SNS에서 그걸 삭제했습니다. 게시물을. 예. 근데 그게 이제 폭력 선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이렇게 삭제한 건데 사실 뭐 멸공이라는 게 폭력 선동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 SNS에서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데 뭔가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잘못 삭제됐다.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용진 회장은 굉장히 불쾌감 나타나면서 다시 뭐 멸공은 또 올리고 뭐 공산주의가 싫어요 또 올리고 계속 올렸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냥 저 SNS에 그냥 차고 온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풍자나 패러디 아니라 그냥 공산당이 싫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공산당 싫다 하는 게 폭력이나 선동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SNS에서도 이제 시스템 오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 아마 정용진 회장이 근데 왜 다른 막 글을 쓰다가 마지막 해시태그로 뭐 공산당이 싫다, 멸공 이런 걸 이제 올리는 건 왜 올리는지 사실 굉장히 어떤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을 했었죠. 그런데 한 20년 동안 최대한 30개까지 매장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2017년도인가요?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한 이유로 사실은 실질적인 보복이 있었죠. 우리 기업에 대한. 그래서 다 철수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피해를 입은 분이면 공산당 싫다고 할 만하죠. 저 왜 차단했는지 좀 하여튼 의문입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